모든 일은 오하이오주 파이크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 집에 여러 명의 시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옆집, 그리고 또 다른 집, 그리고 멀리 떨어진 캠핑카까지 총 4곳의 범죄 현장에서 8명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죽어있는 어른들 옆에는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8명이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로든 가족이었습니다. 파이크톤은 순식간에 연쇄살인범의 공포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피해자 로든 가족의 집 부지에서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건은 마약 카르텔과 엮인 사건으로 추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무작위적인 마약 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 가족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한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현장에는 단서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남지 않아서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수사로 기록됐어요. 한 가족을 몰살시킨 잔인한 살인범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길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피해 현장도 여러 곳이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거의 없고 사람들의 증언도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풀어가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은 사건이에요. 최대한 헷갈리시지 않도록 댓글에도 이름을 남겨드리고 사진도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2016년 봄, 사건이 일어난 파이크톤이라는 마을은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 한가운데 아팔라치아 산기슭에 있는 정말 고립된 마을이에요. 로든 가족들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 가족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뭔가를 거래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마을에 깊게 뿌리내린 가족들이었어요. 집과 집 사이는 멀어도 워낙 작은 마을이라 여기 사는 모두가 친척같이 가까이 지냈는데 이런 잔인한 살인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해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비 조 맨리였는데요. 바비의 언니 전 남편이 크리스 로든 시니어예요. 바비가 크리스네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전 형부 크리스네 집에 가서 개나 돼지, 닭 이런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날은 동물들의 집을 청소하기로 한 날이었고 함께 일할 친구 빌리 모건을 데리고 크리스 로든 집에 갔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다 마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의 트럭도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도에 세워져 있었어요. 뭐지?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던 리클라이너 의자가 다른 위치로 이상하게 미뤄져 있었고 바닥에는 공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핏자국이 보였어요. 그 피는 크리스의 침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비와 빌리가 설마 하면서 피를 따라서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크리스 시니어와 크리스의 사촌 게리 로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는데 이불이 반 정도 덮여져 있었어요. 이때 시간이 오전 7시 49분이었습니다. 바비는 곧바로 911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집안이 피범벅이에요. 제 형부랑 제 생각에 누가 해친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피가 있다고요? 누가 다쳤나요? 제 형부요. 크리스요. 그리고 게리 로든. 둘 다 피투성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신가요?
그냥 제발 빨리 와주세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충격에 빠진 바비와 빌리는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길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 크리스의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크리스 가족 집이 아들 프랭키 로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비의 조카 집인 거예요. 바비가 급하게 문을 막 두드리면서 프랭키! 프랭키! 불렀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프랭키의 3살짜리 아들 브렌틀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브렌틀리 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지금 좀비 놀이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비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침대 위에 프랭키와 프랭키의 약혼녀 한나 길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투성이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프랭키와 한나 사이에 이 집의 막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가난아기 루거가 누워 있었어요. 루거도 피투성이었는데 피는 엄마 아빠의 피였고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현장을 연속으로 2번이나 마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바비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명의 시신을 봤다면서 또 한 번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비는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자기 친오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오빠 제임스는 바비에게 조금 안정을 취하라고 언니 다나한테는 내가 말하겠다 하고 차를 몰고 다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나는 얼마 전에 이사한 새 집에서 딸 한나 메이, 아들 크리스 주니어랑 살고 있었고요. 딸 한나는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첫째는 2살짜리 딸 소피였고 둘째는 사흘 전에 출산했는데 딸이었고 이름은 카일리였습니다. 제임스가 착잡한 마음으로 다나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근데 문이 그냥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 안에 있어?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바로 다나의 방으로 걸어갑니다. 방이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침대 위에 다나가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형태는 보였는데 왠지 불을 켜기가 너무 무섭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불을 켜지 못하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마 이때 이미 알았겠죠. 근데 확인할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제임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다나의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집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임스의 예상대로 다나의 딸 한나 메이, 그리고 다나의 아들 크리스 주니어 3명 모두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다행히 갓난아기는 무사했어요. 한나의 첫째 딸 소피는 이날 자기 아빠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몇 시간 만에 7명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게다가 피해자들 모두가 가족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몇 시간 뒤에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발견됐던 크리스 있죠. 크리스의 사촌 도널드 스톤이 TV를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엥? 우리 친척들이 죽었다고? 근데 그 순간 불길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도널드 스톤이 케네스 로든한테 할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케네스 로든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 캠핑카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널드 스톤은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케네스 로든의 집으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8번째 피해자 케네스 로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현장에서 40살 크리스 로든 시니어, 크리스의 사촌 38살 게리 로든, 두 번째 현장에서는 크리스의 아들 20살 프랭키 로든, 그리고 약혼녀 20살 한나 길리, 세 번째 현장에서는 크리스의 전부인 37살 다나 로든, 다나와 크리스의 딸 19살 한나 메이, 그리고 아들 16살 크리스 로든 주니어, 네 번째 현장에서 44살 크리스 시니어의 형이죠. 케네스 로든. 한 가족 전체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살인 현장은 총 4개였고 모두 같은 밤에 같은 방식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현장에서는 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은 거죠.
이 사건이 보도되고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파이크 카운티 보안국, 오하이오주 범죄수사국, DEA, FBI까지 총동원돼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보면 부부였던 크리스 로든과 다나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나와 크리스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말 그대로 정말 첫눈에 반한 사이였어요.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프랭키 로든, 둘째 한나메이, 막내 크리스 주니어. 지금 이 5명 모두가 살해당한 거예요. 다나와 크리스는 결국에는 이혼을 하긴 했지만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안 맞고 해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서로 꾹 참으면서 같이 산 거죠. 이혼 후에도 따로 살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데이나가 최근에 이사해서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집도 크리스가 이혼 후에 사준 집이에요. 그리고 크리스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곳마다 가서 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크리스한테 도와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리스는 마을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았어요. 다나는 요양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피해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동료들 그리고 환자들은 다나가 너무너무 잘 웃고 밝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요리를 잔뜩 해와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갑자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시신이 발견된 크리스의 형 케네스 로드는 이혼을 했는데요. 자녀도 4명, 손주도 4명이나 있었어요. 케네스는 콜럼버스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고 약물 중독이랑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재활치료를 할 때마다 게리 로든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게리 로든은 사촌이고 맨 처음에 크리스 로든의 집에서 같이 발견됐었죠. 4개의 살인 현장에는 뚜렷한 지문도, DNA도, 머리카락도, 섬유도, 법의학 증거가 많지 않았어요.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범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고 있을 때 머리에 근접 사격으로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크리스 시니어만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크리스는 총 9개의 총상을 입었는데 이런 팔뚝에도 총상이 있었거든요. 총을 맞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으려고 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크리스의 몸에서 나무 파편들이 발견됐는데 그걸로 추측해 봤을 때 아마도 크리스가 밖에서 총을 맞았고 범인이 크리스를 질질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얼굴, 머리 위주로 총을 맞았는데 총을 한 발만 맞은 사람은 케네스 로든 뿐이었고 전부 다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여러 발 맞고 사망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사건 초기에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자국뿐이었는데요. 신발 크기가 다른 2개의 발자국이 발견돼서 경찰들은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3종류의 탄환이 발견됐거든요. 22구경 탄환, 39경 반자동 소총용 탄환, 글록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49경 탄환. 그러니까 적어도 3종류의 총이 사용된 거죠. 이건 여러 명이 같이 움직였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크리스 시니어의 집안에 커다란 금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수십 정의 총기, 탄약, 그리고 마약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 주변을 수색하면서 대규모, 대마초 재배 시설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고도로 정교한 재배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고 범행 현장 3곳에서 재배 시설이 발견됐어요. 이게 무려 200그루였는데 시가로 약 40만 달러어치였다고 해요. 하나로 5억 7천만 원 정도니까 단순히 그냥 몇 그루 키운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사실이 공개된 뒤부터는 사람들이 마약 거래랑 관련된 조직 범죄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보복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나 장례비 후원도 많았는데 그런 기부도 뚝 끊겨버렸어요. 경찰의 이런 발표에 로든의 남은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케네스의 딸 캔드리 로든은 경찰한텐 이게 쉬운 길이었겠죠. 그냥 마약 카르텔의 소행이다 라고 하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파고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믿을 거예요. 왜냐면 마약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로든 가족들을 불쌍한 희생자로 바라보다가 마약 재배 시설이 발견된 뒤로는 죽어도 싸다. 쟤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그런 상태가 몇 달이 넘어가도록 지속됐어요. 몇 달 뒤, 경찰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연루됐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절대 아니라고 대답해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정황들로 볼 때 마약 카르텔의 개입을 시사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외부 조직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짓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발표했어요. 범인들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 습관, 그리고 집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치밀한 사전 계획과 감시 끝에 실행된 살인이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시니어 집에 사냥개가 많았거든요. 핏불도 2마리 있었고 늑대 혼종 1마리, 사냥개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들이 정말 싸나웠대요. 근데 한밤중에 얘네가 난리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범인은 이미 이 개들을 자주 봤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됐던 케네스 있죠. 케네스의 직장 동료가 경찰들한테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 집에 자주 가서 아는데 거기 감시 카메라 있다고, 그거 확인해 보시라고 중요한 정보를 말해줬거든요. 근데 아무리 현장을 둘러봐도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집에 있는 카메라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근처 이웃집에 도로를 비추고 있던 감시 카메라도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자국뿐이었다고 했잖아요. 크리스 시니어의 집 주방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었거든요. 수사관들이 이 신발바닥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찍찍이가 달린 저가 신발이었고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운동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50마일, 80km 내에 있는 모든 월마트 CCTV를 확인했어요. 수백 시간의 영상을 계속 돌려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몇 달 전에 다나 로든 아빠가 그 신발을 구매한 거예요. 경찰들은 설마 아빠가?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다나 로든의 아빠가 신었던 그 신발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많이 신었는지 밑창이 닳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장에 남아있었던 그 신발 자국은 좀 많이 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신발은 아니고 범인이 같은 모델을 신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수사관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로든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와그너 가족이었는데요. 로든과 와그너 가족의 사이를 연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소피였거든요. 소피 기억나세요? 다나와 크리스의 딸 한나가 낳은 첫째 자녀 이름이 소피예요. 아까 제가 소피는 아빠네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아빠네 쪽이 와그너 집안입니다. 소피는 제이크 와그너와 한나 메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거예요. 와그너 가족은 살인사건 직후에 자기들의 넓은 땅을 팔고 알래스카로 단체로 이주했어요. 이 가족 구성원을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님 이름은 빌리와 안젤라고요. 2사람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제이크와 조지였어요. 한나가 죽고 나서 제이크는 소피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소피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갔어요. 제이크는 이사한 이유를 이 충격적인 사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뭔가 좀 여기서부터 구린 냄새가 나지 않나요? 와그너 가족은 파이크 카운티 안에서도 귀족층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와그너 가족 중심에는 프레데리카 와그너가 있었는데 빌리의 엄마이고요. 무려 206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가 400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집안은 말이나 개, 돼지를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사업을 했어요. 실제로 새로운 말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이런 번식 사업도 잘 됐지만 프레데리카는 2개의 비영리 단체도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루커스빌 미션이라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크리스탈 스프링스 홈이라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프레데리카를 아는 사람들은 프레데리카는 천사라고, 성녀라고 불렀다고 해요. 독실한 신앙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칭찬받아야죠. 근데 어두운 의혹도 많았습니다.
복지시설에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이용료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농장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사기 판매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안 좋은 소문들도 많았어요. 프레데리카와 조지 잇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빌리, 본명은 조지 와그너입니다. 사람들은 빌리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게으르고 멍청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소파에만 앉아있는 매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벌어놓은 돈 쓰면서 사는 게으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빌리 저렇게 멍청하고 매력 없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안젤라 뉴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은 안젤라가 오직 돈 하나만 보고 빌리랑 결혼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원하는 게 맞았겠죠. 아무튼 빌리와 안젤라는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조지 와그너, 사건 당시 24살이었고요. 둘째는 에드워드 와그너, 보통은 별명으로 제이크라고 불렀고요. 당시에 23살이었어요. 소피의 아빠입니다. 웃긴 게 이 집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름을 본명으로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별명으로 조지 와그너는 빌리, 에드워드 와그너는 제이크로 부를게요. 안젤라는 조지와 제이크를 낳은 뒤부터 정말 온 세상이 2 아들 뿐이었어요. 아들들한테 광적으로 집착을 했고 모든 사소한 부분에도 간섭했어요. 그리고 조지와 제이크는 학교를 안 가고 대부분의 교육을 그냥 홈스쿨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제이크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공부 같은 게 쓸모없다고. 어차피 나는 트럭 운전수고 농부인데 공부가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나 필요한 기본 상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안젤라는 집안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성격이었어요. 강박적이고 집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제이크가 똑같이 빼닮았대요. 그나마 첫째 조지는 친구도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제이크는 집착도 심하고 사회성도 좀 떨어졌다고 해요. 와그너 집안과 로든 집안을 잇는 관계는 연인이었던 제이크와 한나 말고도 또 있었는데 바로 빌리와 크리스 로든 시니어였어요. 2 사람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는데 빌리가 자기 엄마 농장 일을 도우면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거든요. 근데 크리스네 집에 대규모 마약 재배 시설이 있었잖아요. 이 마리화나를 운반해 준 게 바로 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친구이자 마약 판매를 하는 동업자였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마약 제조나 유통 혐의로 체포된 적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이 시점에 2 사람은 엄청 큰 마리화나 거래를 준비 중이었는데 실제로 이 거래가 성공했으면 11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빌리의 불법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잘한 범죄 기술들을 자기 아들들한테도 가르쳤는데 조지랑 제이크가 14살 이쯤 됐을 때 빌리가 아들들한테 주유소에서 기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이 애들이 밤마다 지하 연료 탱크에 관을 꽂아가지고 조금씩 기름을 빼내고 그 훔친 기름을 자기 집 창고에 수천 리터씩 저장해놓고 팔았대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보험금을 타내려고 억지로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그렇게 태워먹은 건물만 3개에 차에도 2번이나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절도도 있었어요. 아무튼 와그너 가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 깊고 가족 중심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에 폭력에 범죄로 얼룩진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제이크와 한나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제이크가 17살 때 한나가 13살이었거든요. 둘 다 너무 어린 미성년자잖아요. 2 사람은 처음에 토끼나 동물 이야기 하면서 친해졌대요. 근데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까 서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이크는 자기도 어리지만 한나는 정말 너무 어리니까 한나의 아빠 크리스 시니어를 찾아가서 한나랑 사귀어도 되냐고 정식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시니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랑이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상 데이트할 때 보호자가 동행한다는 조건을 걸고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한나가 15살에 임신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2 집안은 소피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편지나 문자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이크는 한나한테 소피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고, 네가 소피를 키우고 싶으면 너도 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나와 제이크는 처음에 함께 살았는데 진짜 잠깐 같이 살았고 결국 이 관계는 2015년 초에 금방 끝이 났습니다. 한나도 제이크도 소피를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럼 공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격주로 소피를 양육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제이크의 엄마 안젤라가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조용히 하고 소피 양육권 우리한테 완전히 넘겨라 계속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날 죽여야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와 제이크가 왜 부부로 지내지 않고 갈라졌는지, 한나는 왜 소피를 낳고 처음에 같이 살다가 금방 그 집에서 나와 버렸는지, 한나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한나는 와그너 가족들과 지내면서 단기간에 이 집안이 어떤지 파악한 것 같아요. 얘네들 정상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피를 키우면 안 되겠다 느낀 거죠. 와그너 집안 사람들과 지냈던 외부인이 또 있었는데 첫째 조지 와그너의 부인 테비사였어요. 테비사는 결혼하고 불바인이라는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와그너 가족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기괴한 가족 분위기와 안젤라의 통제력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테비사의 말에 따르면 내 가족을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도 없고 테비사의 가족들 역시 테비사와 손주를 보러 이 집에 그냥 올 수 없었어요. 핸드폰도 가질 수 없었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대요. 그리고 밤마다 시어머니인 안젤라가 조지와 테비사의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실로 좀 나가 있어. 나랑 아들 지금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자기 아들 등을 긁어주면서 오늘 어땠는지 그냥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거실로 내쫓고 자기가 아들이랑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말고 평생 자기가 그냥 안고 살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부부의 성생활까지 간섭했습니다. 테비사한테 구강성교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성관계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아이를 가질 목적일 때만 해야 된다. 실제로 이게 테비사의 진술 내용이에요. 시어머니인 안젤라만 문제가 있었냐. 남편 조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테비사와 조지가 어느 날은 좀 싸웠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테비사가. 그래서 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이러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조지가 안 된다고 막아선 거예요. 테비사가 왜 내 맘대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 조지가 테비사의 뺨을 때렸대요. 그걸 본 안젤라가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 같은 목재를 테비사한테 집어 던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나 총 가져올 거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테비사는 이 사건 이후에 진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결심했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와그너 가족들이 이때 미리 준비되어 있던 양육권 서류를 내밀었대요. 도장 찍으라고. 테비사는 이걸 공동 양육권으로 이해하고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 문서는 아들 불바인의 양육권을 조지에게 단독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어요. 테비사가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불바인은 할머니인 안젤라가 마치 엄마처럼 육아를 했다고 해요. 테비사는 이 모든 경험을 한나가 소피를 낳고 제이크랑 헤어져 있을 때 가서 말해주면서 너 절대 나처럼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너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다. 절대 넘어가지 말고 서류 꼼꼼히 살펴보고 소피를 지키라고 알려줬어요. 안젤라가 한나한테 소피의 양육권을 단독으로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한나가 공평하게 한 주씩 격주로 소피를 돌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집안은 격주로 소피를 돌봤어요. 사실 제이크는 한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합칠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으면 자기가 먼저 엄마 안젤라에게서 분리됐어야죠. 독립적으로. 아무튼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로 소피를 격주로 돌보고 있었고 2015년 5월
한나는 찰리길리라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한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죠. 찰리길리가 누구냐면 한나의 오빠 프랭키의 절친입니다. 근데 프랭키 와이프 이름도 한나였잖아요. 한나길리. 한나길리가 찰리길리의 여동생이에요. 찰리와 한나메이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지만 이 관계는 3개월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한나메이가 찰리를 만나는 동시에 이 마을에 사는 코리 홀드런이라는 남자와 연애를 또 시작했어요. 바람을 핀 거죠. 이 두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소피의 아빠 제이크는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자기는 한나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찰리 길리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또 코리 홀드런을 만나고 너무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나를 못 잊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제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2015년 8월 한나메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아기인지는 몰라요. 찰리의 아이인지 코리의 아이인지 제이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이게 내 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한나한테 출산할 때 내가 옆에 있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도와주겠다 말했고 자기 엄마 안젤라랑 같이 집에 아기 침대, 아기 용품 이런 걸 사서 놔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제이크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아주 조금도 없었어요. 2016년 4월 17일 둘째 카일리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을 그냥 공란으로 비워뒀다고 합니다. 한나는 출산하고 5일도 안 돼서 살해당했어요. 이 와중에 와그너 가족들은 소피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안젤라는 소피가 로든 집에서 성적으로 학대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피가 우리 집에 올 때 보면 이 사타구니 쪽이 빨간 적이 많았다. 로든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에 오면 아이가 짜증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테비사한테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이크랑 시아버지인 빌리가 한나를 찾아왔었대요. 양육권 서류를 들고 와서 거기에 서명하라고. 근데 한나는 테비사한테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이를 뺏겼는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해요. 이런 한나의 태도에 제이크는 불만이 많았어요. 실제로 자기 몇 안 되는 친구들한테 한나메이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여버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메이가 죽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와그너 가족들은 소피의 양육권, 심지어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카일리의 양육권까지 법원에 청구했어요. 제이크는 설령 내가 카일리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카일리의 부분 양육권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소피가 카일리와 자매니까 서로 함께 지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통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몇 달에서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데 살인 후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마치 이날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린 것 같잖아요. 와그너 가족들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로든 가족들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가족 8명이 살해당했고 사람들은 마약 문제로 손가락질하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가족들의 집, 마당, 차, 가족의 옷, 아이들 장난감, 집안의 대부분의 용품들이 증거물로 압수돼서 오랫동안 밖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많은 제보와 인터뷰, 증거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관들은 양육권을 둘러싼 두 집안 싸움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이 와그너 가족들이 사건 직후에 미리 준비한 단독 양육권을 청구하고 단체로 알래스카로 이주까지 했잖아요.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그너 가족들의 이주는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기회가 됐어요. 만약에 알래스카로 안 갔으면 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그 집을 수색할 수 있었을 텐데 새 집주인이 경찰들한테 마음껏 수사하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와그너 가족들이 살던 집을 수색하게 됐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월마트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로든 가족 살해 며칠 전에 구매한 신발 2켤레 영수증이었고 사이즈가 10.5 그리고 11 이렇게 2개였는데 이 신발이 바로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 날짜를 보고 경찰들이 월마트에 가서 그날 CCTV를 확인합니다. 그 영상에는 안젤라 와그너가 신발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안젤라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평소에 자녀들의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 당신이 구매하는 편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안젤라가 아니라고. 자기 신발이나 양말, 옷 같은 건 각자 스스로 구매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젤라가 구매했던 그 신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 월마트에서 신발 구매한 CCTV도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안젤라가 제가 샀나 보네요. 그냥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근데 신발 사갔더니 애들이 무슨 노인네 신발 같다 해가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른 질문 있으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인터뷰를 끝내버렸습니다. 물리적 증거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 동기까지 확인되면서 모든 수사 초점은 와그너 가족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이주해놓고 와그너 가족들은 다시 파이크톤으로 돌아옵니다. 왜 다시 돌아온 건지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파이크톤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그너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쯤에는 여론이 이미 와그너 가족을 범인으로 확정한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안젤라가 마트에 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욕하고 음료수병을 던지고 그래서 안젤라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한나는 저에게 딸 같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한나를 잃은 상실감은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매일 손녀를 볼 때마다요. 우리는 한나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의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근거 없는 비난은 언젠가 소피가 자라서 이 일을 이해하게 됐을 때 소피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우리 진짜 괴물을 찾읍시다. 우리가 아닙니다. 와그너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제이크와 조지의 트럭에 두 사람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휴대전화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와그너 가족들은 자기들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할 때라든지 대화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가 있었는데 2018년 5월 31일 안젤라와 제이크의 대화 내용이에요. 안젤라가 우리 계획의 90%는 네가 짠 거잖아. 너희가 결정했고 난 그 결정을 따른 거야. 나만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마. 2018년 6월 9일에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그냥 말할게. 우리 빌린 시간 위에 서 있는 거야. 정말 그래.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안젤라가 막 뭔가에 쫓기듯이 불안해하니까 제이크가 엄마 그거 피해망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안젤라는 첫째 아들 조지한테 만약에 체포되면 아무 데도 서명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조지가 엄마 사랑해. 근데 체포되는 건 내가 아닐 것 같아. 모든 화살이 제이크에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제이크를 가장 먼저 잡겠지? 그냥 엉망진창이야. 대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와그너 가족들은 모두 입을 맞춘 건지 경찰 인터뷰에서도 모두 일관된 진술을 했고 우리는 로든 가족이랑 사이 좋았다. 소피 양육에 대해서도 서로 트러블이 없었고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로든 가족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도 없고 밝혀진 증거도 공개 안 하고 하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정말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었어요. 1100건이 넘는 제보, 550번의 인터뷰, 700점 이상의 증거물 검사, 2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소환장,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이크의 아빠 빌리 있죠. 빌리의 어머니 프레데리카가 가지고 있는 큰 농장도 수색하고 와그너 가족들 집도 여러 번 수색했어요. 근데 농장 우물에서 직접 제작한 자작 소음기가 발견된 거예요. 심지어 누가 이걸 태우려고 했는지 불에 그을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와그너 가족들의 증거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가족 전체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로든 가족이 살해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수사팀은 와그너 가족 6명을 동시에 체포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경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쓴 건데요. 빌리 와그너는 켄터키 렉싱턴 근처에서 말 트레일러를 끌다가 체포됐고, 안젤라 와그너는 집에서, 조지와 제이크는 트럭 운전 중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빌리의 엄마인 프레데리카 와그너는 자기 농장에서 체포됐고, 안젤라의 엄마 리타 조 뉴컴은 자기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우리는 와그너 가족이 모두 함께 공모해서 8명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다고 믿습니다. 용의자들은 수개월 동안 범행을 준비해오면서 피해자들의 습관과 일상 루틴을 연구했고 집의 구조,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자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도대체 왜 체포됐냐? 사법방해와 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거였어요. 그 중에서 빌리의 엄마인 프레데리카는 금방 풀려나는데 처음에 체포된 사유가 이 집에서 발견된 방탄조끼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추가 조사 결과 그 조끼가 범행에 사용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들을 막 비판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까봐 구매한 방탄조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6월 프레데리카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근데 안젤라의 엄마는 풀려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나가 사망할 경우에 소피의 후견을 제이크에게 지정한다 라고 한 문서를 위조하고 공증하는 데 가담한 인물이었거든요. 안젤라가 공증 도장을 훔쳐서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이후에 자기 엄마 리타한테 한나가 직접 서명하는 거 봤다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들과 대배심 앞에서도 내가 직접 한나가 서명하는 거 봤다. 거짓말했어요. 재판을 하면 배심원들이 수사 결과나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하고 사건을 맡은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와그너 가족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증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보안관 리더와 파이크 카운티 보안관실 일부 대원들의 부패 의혹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집, 차, 모든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돼서 남은 유족들은 보지도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였잖아요. 이 압수한 증거물 보관이 너무 허술했어요. 한 뉴스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창고에 보안이랄 게 거의 없었고 아무나 그냥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관되어 있던 그 창고도 그냥 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사무소라서 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었습니다. 기자가 이걸 확인하고 직접 보안관 리더를 찾아가서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건물 안에 CCTV가 있어가지고 트레일러랑 증거물 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자기들도 수사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기자한테 따로 연락해서 이 사건 끝나고 나면 독점 보도권 주겠다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는 이런 제안을 받고 오히려 더 이거 무조건 보도해야겠다 생각했대요. 이런 제안을 받은 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부적절한 거래라고 2016년 9월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누구든 담 넘으면 증거물에 손댈 수 있고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창고. 여기서 나온 증거를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변호 측에서 걸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달 뒤 2019년 6월에 보안관 리더 찰리는 8건의 중범죄, 8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어요. 혐의는 증거 조작, 압수금 횡령이었습니다. 로든 사건으로 기소된 건 아니고 별도의 사건이었는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건들에서 증거로 압수된
돈 수천 달러를 그동안 훔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2021년 3월 보안관 리더는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로든 살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패나 증거 조작의 근거는 없었지만 증거물 보관도 허술해 총책임자는 갑자기 증거 조작이랑 압수금 횡령으로 감옥 가. 이런 일들 때문에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시민들은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와그너 가족들은 4개의 교도소에 모두 따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모두 공범이긴 하지만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오하이오주에서는 피고가 범행 계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만 증명해도 가중살인죄가 입증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실제로 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검찰들은 와그너 가족들끼리 서로 분열이 생기고 누군가가 배신해서 자백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안젤라의 엄마, 리타 조 뉴컴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리타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형량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이 협상으로 원래 혐의는 위조, 위증, 사법방해였는데 경범죄인 업무방해로 감형됐어요.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건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좀 모순이 있죠. 와그너 가족들은 진짜 모든 걸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타가 살해 계획을 몰랐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무너진 사람은 제이크였어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제이크는 사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백하고 검찰과 유죄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이 거래는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어떤 딜을 하냐면요. 본인에게 있는 23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 해결에 협조하는 대신 사형을 배제받는 조건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가족들 재판에 직접 나와서 진실되게 증언하면 그 가족의 사형도 배제해주겠다. 엄청 이례적인 경우였는데 사실 나머지 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이크의 자백과 증언이 검찰에게 중요했습니다.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약하다는 뜻이 되겠죠. 제이크는 가장 중요한 증거, 살인 도구인 총을 어떻게 폐기했는지 자세히 털어놨어요. 사용한 총기들을 양동이에 모두 넣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매몰시켰대요. 그리고 보트 다츠로 사용하라고 친척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선물 받은 친척이 이걸 보트 다츠로 사용했고 나중에는 결국 프레데리카 와그너 농장 연못에 버렸는데 경찰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연못에서 시멘트에 매몰된 총들이 나온 거예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던 탄피와 대조해 보니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피해자 8명 중 5명을 자기가 직접 쐈고 나머지 3명은 자기 아빠 빌리가 쏜 거라고 자백했어요. 제이크의 자백 내용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와그너 가족들은 로든 가족 살인을 최소 4개월 전부터 계획했는데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한나의 컴퓨터, 핸드폰, SNS 계정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수개월 동안 메시지를 훔쳐봤어요. 한나가 양육권을 위해서 법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감시하는 용도도 있었지만 실제로 와그너 가족들은 소피가 한나의 남자친구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피를 위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양육권을 넘길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되겠네? 한나가 죽어야 우리가 소피를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원래는 한나 메이랑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코리, 둘을 같이 죽이고 코리가 한나를 살해한 뒤에 스스로 죽은 걸로 위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말하니까 제이크의 아빠 빌리가 그렇게 하면 로든 가족이 분명히 의심하고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걔네 다 죽여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죽여야 할 사람이 총 6명이었는데 한나메이는 제이크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핵심 인물이었고 크리스 로든 시니어는 로든 가족의 가장이잖아요. 복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다나와 크리스 주니어는 이전에 제이크가 한나를 위협하거나 때리는 장면을 직접 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했고 프랭키는 가족들이 다 죽으면 와그너 가족을 범인으로 의심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려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크리스 로든 시니어의 형이죠. 과거에 크리스 로든 시니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케네스가 대신 복수해줬던 적이 있대요. 둘이 형제애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복수를 대신 해줄지도 모르니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솔직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양육권을 얻겠다고 일가족을 살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실제로 소피가 학대당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그너 가족의 주장뿐이었고 사타구니가 빨겠다면서 그런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계획하면서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이 6명 말고도 현장에 다른 어른이 있으면 목격자니까 무조건 다 죽인다. 아이들 빼고는 다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든 로든 가족 집에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바로 프랭키의 약혼녀 한나 길리 그리고 크리스 시니어의 사촌 게리였죠. 그냥 하룻밤 그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원래 한나 메이의 남자친구 코리도 한나 메이랑 같이 있기로 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누나 집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돌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운으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게 된 겁니다. 어쨌든 와그너 가족은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초 소음기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총알, 탄창, 도청 탐지기 같은 범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도 구매했는데 그중에 탄피 포집 장치라고 해서 총기 옆에 달아놓고 발사된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 그것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해서 범행 현장에 탄피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탄피 포집 장치가 100%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살인 현장 4곳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3종류의 탄피가 발견되긴 했잖아요. 살인 하루 전 와그너 가족들은 가까운 월마트를 놔두고 차 타고 2시간 반이나 이동해서 월마트를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츠를 하나 구입하는데 이 부츠가 평소에 다나 로든의 오빠 제임스 멜리가 자주 신던 신발이래요. 이 신발을 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범인을 제임스 멜리로 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사 완전 초기에 제임스 멜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와그너 가족들은 범행 전부터 희생양이 될 사람까지 설정해 둔 거죠. 참고로 범행에 사용됐던 신발은 이보다 훨씬 전에 안젤라가 구매한 거였어요. 2016년 4월 21일 밤 빌리와 조지, 제이크 3사람은 픽업 트럭을 타고 크리스 로든 시니어의 집으로 갑니다. 아빠 빌리가 운전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한번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마지막 기회다 얘들아.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이크는 아니요, 전화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트럭은 짐칸에 숨겨져 있는 밑칸이 있대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바닥 아래 또 공간이 있었는데 이때 조지와 제이크는 그 밑칸으로 들어갔고 빌리가 마치 혼자 운전해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빌리가 크리스 시니어랑 마약 거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이렇게 하고 크리스 시니어가 전화를 걸면 집에 있는 안젤라가 빌리의 전화를 받는 거죠. 우리 남편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나 봐요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통신 기록상 빌리의 핸드폰이 집에 있는 걸로 나오니까 빌리가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겠죠. 그걸 노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하고 있을 때 트럭 밑에 숨어있던 조지가 멀리에서 크리스를 쏴 죽이기로 했는데 조지가 갑자기 확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이크가 옆에서 총을 뺏어서 직접 크리스를 쐈어요. 처음 쏜 총은 크리스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바로 권총을 꺼내서 추가로 총을 쐈어요. 9발 중 2발은 제이크가, 나머지 7발은 빌리가 쏜 거였어요. 크리스를 쏘고 나서 곧바로 빌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게리 로든의 머리에 총을 3발 쏴서 죽입니다. 제이크의 진술에 따르면 이 2사람을 죽인 직후에 빌리,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너무 흥분한 상태였고 패닉에 빠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이크가 빌리한테 그랬대요. 아빠,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다나 로든의 집이었습니다. 19살 한나 메이, 16살 크리스 주니어, 그리고 엄마 다나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빌리와 조지는 차에 남아있었고 제이크가 혼자 집안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잠들어 있던 크리스 주니어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고 그 다음에 다나 방문을 열었는데 다나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돌아보자마자 총으로 머리를 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 메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나는 갓난아기 카일리를 품에 안고 수유 중이었습니다. 한나와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한나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머리에 2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정상인이 아니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한나가 수유 중에 죽었잖아요. 총에 맞으면서 아이랑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죽은 한나의 자세를 바꿔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물려놓고. 그 이후에 이미 죽었지만 다시 다나의 방에 가서 머리에 3발 더 총을 쐈고 얼굴을 베개로 덮어놓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탑니다. 3번째 장소인 프랭키 로든의 집으로 갔어요. 이 집에는 20살 프랭키 로든, 그리고 약혼녀 한나 길리, 3살짜리 아들 브렌틀리, 태어난 지 6달 된 아기 루거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집에도 제이크가 들어가는데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프랭키와 한나가 나란히 자고 있는 침실 문을 열어서 2사람의 머리에 와다다다다 그냥 여러 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로든이 살고 있던 캠핑카로 향했어요. 여기에는 아빠 빌리가 혼자 들어갔고 자고 있는 케네스 로든의 눈 쪽에 한 발의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8명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육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인 것처럼 말했지만 마치 무슨 임무나 게임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지랑 제이크는 살인하기 전에 잘 해내고 싶어서 살인 장면이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제이크는 법정에서 유죄 인정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깊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허무하죠. 가족들은 지옥을 살아갈 텐데 범죄자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제이크가 자백을 한 뒤에 2021년 9월 안젤라도 검찰과 거래를 했어요. 사실 이 사건에서 행동대장은 제이크가 맞았지만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안젤라거든요. 소피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가족들을 선동했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나의 계정을 해킹하고 문서도 조작하고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 이것저것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결국 이게 소피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인 계획을 시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조건이었습니다. 안젤라는 내가 계획을 돕긴 했지만 범행 당일에는 집에서 소피와 불바인을 돌보고 있었다고. 내가 한 일은 그냥 남편과 아들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크리스가 건 전화 대신 받아주고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뿐이다 라고 자백했어요. 안젤라 말로는 처음에 살인 계획을 할 때 남편 빌리한테 그냥 크리스 마약으로 신고하면 안 되냐,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되냐 했는데 빌리가 경찰은 믿을 게 못 된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그냥 알아서 해라 너네들 하면서 그 계획에 신경을 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계획한 것도 자기가 아니라 남편이랑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안젤라의 말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리의 지시로 범행에 필요한 도청 탐지기, 신발 이런 걸 직접 구매했고 자기 엄마 리타의 도움을 받아서 3개의 위조 서류를 작성했어요. 한나 메이가 사망할 시 제이크가 소피의 단독 양육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서류, 조지가 사망 시 그의 아들 불바인의 단독 양육권을 자신이 갖는 서류,
조지와 제이크, 자기 두 아들이 사망할 경우에 자기가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된다는 서류. 서류가 좀 이상하죠. 아니, 아이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손자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아들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생각했던 걸까요? 안젤라는 30년 뒤에 풀려나면 아이들과 손주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오하이오주에서는 이 정도 계획 공모로도 가중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증언을 조건으로 가중살인 혐의를 빼주고 나머지 가벼운 범죄에 대한 유죄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석방이나 조기 출소가 없는 30년형으로 딜을 합니다. 검찰과 유죄 협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빌리와 조지였어요. 조지는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고 자기한테 남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협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22년 9월에 조지의 재판이 열렸거든요. 조지는 가중살인 8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 측은 조지는 동기가 없다. 단지 와그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조지를 범행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DNA도 지문도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조지가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제이크의 증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이크는 자기 목숨을 건지고 싶은 살인범일 뿐입니다. 라고 변호했어요. 이때 증인석에는 조지의 전부인 테비사가 등장했습니다. 테비사는 조지의 집에서 생활했을 때 겪은 일들, 이 집안의 분위기를 말해주면서 와그너 가족은 정말 모든 걸 함께 한다고, 마트도 같이 가, 식사도 산책도 모든 결정도 전부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조지가 살인에 대한 큰 계획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조지가 공범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조지의 카드 내역 중에 폰제머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911 신고나 그런 긴급전화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통신 차단 장치라고 해요.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한 거죠. 조지는 이 증거를 보고 나는 모른다. 엄마가 모든 카드와 고지서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내가 구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조지는 직접 증언대에 서서 이 살인에 대해 나는 아는 게 전혀 없다. 이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든 막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빌리는 착하지만 짜증이 많고 쉽게 화를 내요. 제이크는 질투도 많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놈이고 엄마 안젤라는 오만하고 지배적이고 남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가족들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검사는 총을 직접 쏘지 않았더라도 살인에 쓰일 물건을 구매해주고 현장에 따라가고 총을 겨누고 사건 이후에 제보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았으니까 면책될 수 없다고 그 자체가 살인공모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말 조지는 가중살인 8건, 음모죄, 주거침입죄, 증거인멸죄, 사법방해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이크가 딜을 했기 때문에 조지의 사형은 제외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요. 조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테비사가 다시 불바인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현재 테비사가 키우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빌리에 대한 재판은 2025년 올해죠. 원래 올해 진행되기로 결정됐었는데 계속 미뤄져서 아직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든 가족들의 어른이 거의 다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의 근황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누가 키우고 있는지. 먼저 프랭키 로든의 아들 브렌틀리 로든은 살인사건 당시에는 3살이었지만 현재는 11살이 됐고요. 자기 친엄마와 함께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브렌틀리는 프랭키와 죽은 약혼녀 한나 길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프랭키가 한나 길리를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여자와 낳은 아이였습니다. 한나 길리와 프랭키가 낳은 아들 루거 로드는 당시에 6개월이었고 현재 거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나 길리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메이의 둘째 딸 카일리 로드는 사건 당시에 태어난 지 사흘 된 정말 갓난아기였는데 그때 친부가 코리인지 찰리인지 제이크인지 불분명했잖아요. 사건 이후에 3사람 모두 DNA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찰리 길리가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카일리는 8살이고 찰리가 데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피는 현재 로든 가족의 친척과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권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한 집안 때문에 8명의 가족이 살해당한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